임피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직류회로를 했죠. 네, 직류회로는 저항만 회로예요. 저항만 회로입니다. 회로 소자라는 게 저항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저항이죠. 네, 그래서 직류회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저항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교류회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류회로. 네, 교류회로는 교류회로는 임피던스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이제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임피던스라는 게 있다고, 임피던스. 그런데 이제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임피던스 회로는 보통 RLC 회로라고 하거든요. RLC. 그러니까 R은 직류회로에서 얘기를 했던 레지스턴스, 저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죠. 인덕턴스. 인덕턴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일이고, C는 캐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캐패시턴스. 그래서 이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이제 정전 용량, C요. C, 콘덴서를 얘기하는 콘덴서. 그래서 교류회로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저항도 당연히 있고요. 직류회로와 마찬가지로 교류회로에서도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근데 직류회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만 있는데, 교류회로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저항, 레지스턴스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속에는 Z라고 하죠. 임피던스 QZ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당연히 R, 저항이 있고요. 레지스턴스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L과 C를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L과 C를 합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액턴스. 기호는 보통 X라고 해서 씁니다. X. 자, 리액턴스라고 해서 이제 기호는 X로 써요. 자, 근데 이제 이 리액턴스는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방금 얘기한 L이 방해하는 게 있고요. C가 방해하는 특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성질이 좀 달라요. 방해를 하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코일하고 콘덴서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코일과 콘덴서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리액턴스라고 해요. 그냥 합쳐서, 싸잡아서. 그런데, 코일이 방해하는 특성을, 자, X, 리액턴스입니다. 근데 이제 L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인덕턴스, L. 이렇게 써요. 이제 보통 기호 쓸 때는. 그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리액턴스는 리액턴스인데,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유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도성. 뒤에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코일 같은 경우는 전자 유도라고 하는 그 특성을 나타내거든요. 전자 유도. 그래서 유도 특성이 나타나요. 전자 유도 특성이. 그래서 이제 이 코일이 방해하는 성향을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 보통 이제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콘덴서도. 그래서 콘덴서가 방해하는 거는 X 리액턴스니까. 근데 C잖아요. 그래서 XC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쓸 때는. 그리고 이제 이 XC를 뭐라고 하냐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정전 용량이니까 콘덴서가 용량성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요 유도성 리액턴스. 코일이죠. 코일은 어떤 이 유도성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거냐면 유도성이라는 건 90도 지상 전류를 그러니까 지상 사실은 전류입니다. 전류.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늦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지상이다. 근데 보통은 이 뒤에 전류라는 걸 생략을 해요. 그래서 그냥 90도 지상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지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상 전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90도 지상이라고 한다고요. 전기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럼 알아서 지상 전류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용량성의 경우에는 90도 진상 전류가 흐릅니다. 나갈 진짜, 앞 진짜죠. 그러니까 앞선 전류라고도 하죠. 지가 간다, 지연된다 그 얘기거든요. 뒤진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진상 전류입니다. 근데 보통은 또 그냥 90도 진상 이렇게 얘기하지. 진상 전류다까지 얘기하면 더 좋은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90도 지상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보통.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코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전류가 그러니까 직류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직류일 때는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니까. 근데 이제 교류일 때만 얘네들이 반응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전압이나 전류에 변화가 있어야지만 발생을 해요. 변화가 있어야. 근데 직류는 변화가 없잖아요. 일정하게 그대로 가니까. 근데 교류는 이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변할 때 어떤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값이 변할 때. 그래서 유도성 같은 경우, 이제 코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류가 안 흐르다가 이제 스위치를 딱 닫으면 갑자기 전류가 코일 쪽으로 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코일의 성질은
관성하고 비슷해요. 관성. 관성이라는 게 뭐죠? 서 있는 건 계속 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스위치를 닫기 전까지는 전류가 안 흘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류가 쭉 밀고 들어오잖아요. 전압이 걸리면서. 그럼 코일은 특성이 계속 안 흐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류가 밀려 들어오면 일단 처음에는 딱 막아버립니다. 못 흐르게. 코일이. 그러니까 방해를 해버린다고요. 못 들어오게. 방해를 했다가 계속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전원이 투입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자꾸 들이미니까는 좀 익숙해지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니까 조금씩 풀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져 버려. 그냥 전선인 거거든요. 코일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돌려놓은 코일이잖아요. 처음에만 딱 방해를 하고 익숙해지면 그냥 전류가 흐르게 둡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흐르다가 교류잖아요. 플러스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내려가면 이제 0인 자리를 거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죠. 그럼 그 바뀔 때 전류 방향이 바뀐다고요.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얘가 전류가 안 흘러요? 0이 되면서. 그랬다가 이제 다음엔 반대로 흐르겠죠? 근데 이때는 전류가 계속 흘렀기 때문에 코일이 전류를 계속 흘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 처음에 딱 들어오면 막았죠? 근데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흐르게 줘요. 시간이 지나면. 흐를 때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이게 안 흐르려고 할 때 전류를 흘려줍니다. 코일이. 계속 흐르게 해요. 근데 저장했던 걸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은 흘려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멈추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코일은 전류가 어떻게 해요? 늦게 흐른다고요. 늦게. 지상. 전압이 가해지면 바로 전류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못 흐르게 딱 막았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흘려보내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90도 위상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전류가 흘러요. 근데 콘덴서는 반대예요. 콘덴서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전류가 이제 쭉 밀고 들어와야 여기 플러스를 쭉 충전을 하죠. 그 충전을 다 해요. 이쪽은 물론 마이너스로 충전이 되겠죠. 근데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땅 찼어요. 꽉 찼어요, 얘가. 콘덴서가. 그럼 더 이상 전류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이게 나중에 막아버려요. 처음에는 흐르는데 나중에 못 흐르게 막힌다고요. 이게 충전이 되면서. 콘덴서가. 그러니까 코일하고는 성향이 정반대인 거죠. 코일은 처음에는 막았다가 나중에는 풀어주는 형태인데 콘덴서는 처음에는 풀어서 흘러요, 전류가. 근데 채우고 나면 못 흐른다고요, 나중에 가서. 그리고 여기에 꽉 차야 어떻게 돼요? 꽉 차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압이 나타나게 되죠. 충전이 안 됐을 때는 0V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전압이 늦고 전류가 먼저 흘러서 채워줘야 전압이 나타난다고요. 자, 그래서 코일은 지상, 콘덴서는 진상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진상 전류를. 자, 그리고 이제 각각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XL 값은 오메가 L로 계산합니다. L이라는 건 이 코일도 작은 코일도 있고 뭐 많이 가면 뭐 큰 코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코일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향의 크기를. 근데 이제 오메가는 각속도죠. 2파이F라고요. 그러니까 2파이는 어차피 상수인 거고 F가 이제 결국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주파수가. 코일은 언제 방해한다고 그랬죠? 바뀔 때. 전류가 바뀔 때. 변화할 때. 근데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변화가 어때요? 심하죠. 그러니까 자주 바뀌거든요. 근데 바뀔 때마다 방해를 했다가 익숙해지면 풀어주고 바뀌면 방해하다가 익숙해지면 풀어주고. 근데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많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이 방해를 받게 되죠. 변화를 자주 할수록.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래서 결국은 주파수하고 비례하는 성질을 가져요. 이 방해하는 유도성 리액턴스는. 근데 콘덴서는 반대예요. 콘덴서는 반대라고요. 콘덴서는 보세요. 직류면 어떻게 돼요? 직류면. 처음에 스위치 딱 닫았을 때 한 번만 전류가 쭉 흐르고 만땅 채웠어요.
만땅 채우면 더 이상은 전류가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흘러요. 이 사이는 절연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스위치 닫았을 때 잠깐만 흘러서 충전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막혀 있습니다.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것도 무한대 값으로. 이거 절연체거든요, 이 사이는. 네, 그래서 콘덴서는 직류일 때는 무한대로 봐요, 저항을. 끊어진 걸로 보니까 단선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코일은요, 직류가 회로가 열려 있다가 직류 딱 투입할 때 스위치 딱 닫을 때만 안 흐르다가 그때 한번 딱 변화가 되죠. 한번 딱 들었는데 잠깐 방해를 하겠죠. 근데 계속 밀고 들어오면 익숙해지면 전류 흐르게 둔다고 그랬죠. 근데 흘러요. 근데 직류죠.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닫는 그 순간 빼고는 단락 상태로 봐요, 코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본다고요. 근데 이제 교류는 얘기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교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교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자주 바뀌니까 방해를 많이 받는데 콘덴서는 자주 바뀌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로 충전했는데 바뀌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였던 쪽을 뭘로 충전하게 돼요? 플러스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이렇게 가죠. 갈 수 있죠. 왜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밀어 넣으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결합되고 그 다음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거든요. 근데 또 바꿔서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로 만땅 차기 전에 또 바꿔버리면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오히려 교류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전류니까 교류가 흐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맞나요? 자주 바뀔수록 전류가 잘 흘러요. 얘는 콘덴서는. 안 바뀌면 처음에 한 번만 전류가 흘렀다가 극성이 안 바뀌면 그냥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 이상 충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땅 차면. 그러니까 계속 방해를 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바뀌면 어때요? 채우다 말고 바뀌고 채우다 말고 바뀌고 하니까 전류가 왔다 갔다를 교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당연히 전류는. 왔다 갔다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파수가 높을수록 방해를 덜 받아요. 얘는. 그래서 오메가 C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메가 C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분의 1 이렇게 돼요. 이 값이 클수록 코일의 성향값이 클수록 오히려 방해하는 성분이 줄어든다고요. 네, 그래서 XL은 오메가 L로 계산하고요. XC는 그러니까 코일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은 오메가 C 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 FL 얘는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는 뭐냐? 임피던스는 이 저항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고요. 리액턴스도 이제 시간이 관계가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 성분이라고요.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건 뭐냐? 이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교류에서 토탈 성분, 즉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임피던스 Z는 저항과 플러스 리액턴스의 합이다. 그런데 저항과 리액턴스는 그냥 더할 수는 없습니다. 90도만큼씩 위상차를 만들어내거든요. 위상차를. 그래서 저항의 크기가 저항이 예를 들어서 3옴이라고 해봐요. 3옴.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4옴인데 저항의 위상을 이렇게 보면 리액턴스는 얘하고는 90도 위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요. 또는 만약에 XL을 이렇게 그린다면 XC는 반대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XL과 XC는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돼요? 상쇄하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0도 기준으로 0도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요. 90도 진상일 때 이렇게 90도 지상이면 이렇게 되니까 두 개는 서로 상쇄되는 성향으로 작동하게 된다고요. 만약에 문제에 이 유도성 리액턴스 값과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이 크기가 똑같은 값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상쇄가 돼서 회로상에 리액턴스가 없는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회로가. 당연히 XL이 만약에 10이고 XC가 7이다. 그러면 두 개는 서로 같은 크기만큼씩은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10이었고 하나가 7이었으니까 7만큼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XL3만 남게 돼요. 회로상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빼기로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같이 있어도. 근데 하여튼 그래서 뭐 XL이든 XC든 어느 쪽이 뭐 커가지고 이제 큰 서로 이제 상쇄된 것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남겼다. 이제 이 X는 XL일 수도 있고 XC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남은 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옴. 근데 만약에 얘가 4옴이었어 이렇게. 그러면 R과 X를 더한다고 해서 7옴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방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해하는 방식이. 저항은 시간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고, 리액턴스들은 시간에 따라서 방해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거든요. 위상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같이 그냥 숫자적으로 더해서 이걸 7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90도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제 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3 더하기 4로 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빗변으로 해서 합을 계산하셔야 돼요. 빗변으로. 그래서 이걸 더할 때도 그냥 3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가 없고 3 플러스 이렇게 J4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저항과 리액턴스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수치상에서. 회로가 정확히 어떤 회로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X가 XL일 수도 있고 XC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XL일 때는 여기를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XL일 때는. 근데 X값이 XC일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로 표시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피던스가 문제에 주어지는데 3-J4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회로는 3옴짜리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4옴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얘가 콘덴서구나. 그래서 콘덴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콘덴서의 리액턴스 값이 XC죠. 그러니까 C가 아니고 XC 값이 이게 4옴이다. 방해하는 성향이. 이렇단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4로 되어 있으면 C가 아니고 L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회로가 정확히 명시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회로인지가. 그죠? 네, 그래서 임피던스를 표기할 때는 R 플러스 마이너스 JX. X가 L이면 여길 플러스로 표시를 해야 되고 X가 XC면 마이너스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로를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되죠. 어떤 회로인지를. 안 그러면 어떤 회로인지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교류 회로를. RLC 회로인데. 자,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때는 빗변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해야 되니까 어떻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빗변은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죠? 물론 뭐 계산하면 이제 5가 나오긴 할 텐데 빗변은.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5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7옴이라고 얘기 안 하고 5옴. 자,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소수가. 교류 회로에서는.
이게 북소수 표현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을. 북소수라고 하거든요. 자. 자,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를 좀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평축에다 0도 기준에 위상차 없어요. 저항은 R. 그 다음에 여기를 X.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뭐라고요? 네, Z 임피던스. 이렇게 쓰고요. 그때 요 각도 있잖아요. 요 직각삼각형 반드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이때 이 각을 세타라고 놓고 이 세타를 우리가 이제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상. 이 회로의 위상. X가 있기 때문에 X가 있다는 얘기는 L이나 C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L이나 C가 있으면 90도 지상 성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전압하고 전류 사이에 각도 차이가 나게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주는 각도예요, 이게. 몇 도 앞서서 시작하든지 뒤져서 시작하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삼각함수, 이거 어차피 이 직각삼각형을 다루려면 삼각함수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사인 세타는 뭘 사인 세타라고 그래요? 사인이면 Z분의 X가 사인입니다. 임피던스 분의 X, 리액턴스. 요걸 이제 사인 세타. 근데 요걸 뭐라고 하냐? 이 회로의 무효율이라고 불러요. 무효율. 왜 무효라는 말이 붙었는지는 뒤에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전력에서 무효 전력을 할 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코사인이니까 Z분의 R. 코사인의 맨 앞자가 C죠? C자 여기다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Z분의 R을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는 맨 앞에가 T잖아요. T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T자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T죠. 그죠? 네, 그래서 R분의 X를 탄젠트 세타라고 그래요. 탄젠트, 그 사인 세타는 무효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코사인 세타를 유효율이라고 그래요. 유효율. 그런데 코사인 세타는 유효율이라는 말보다 유효율이라고 해도 되고 쓰기도 하는데 유효율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다른 과목 하셨으면 알 텐데. 역률이요, 역률. 역률. 처음 들으세요? 이걸 역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부르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탄젠트 세타예요. 뭐라고 무효율, 유효율처럼 붙인 말이 없어요. 탄젠트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인 세타는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임피던스 값이 몇 옴이다. 그냥 이 크기를 알려주고요. 이 빗변의 크기를 알아요. 알고 뭐를 알려주냐면 이 각도를 알려줍니다. 위상차. 위상차가 몇 도다. 이걸 알면 이 저항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수평성분을. 보시면요.
사인 세타는 이제 저항이 아니네. 네, x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x값. 지금 이 식을 보시면 요 x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 빗변을 알고요. 임피던스 크기가 몇 옴인지를 알고 이 각도만 몇 도인지를 알면 세타만 알면 Z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리액턴스를 구할 때 보통 많이 쓰게 돼요. 임피던스 알려주고 위상 알려주고 리액턴스가 몇 옴인지를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 Z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Z랑 각도만 알면 리액턴스 값, 이 높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는 뭘 할 때? R 값 계산할 때. Z분의 R이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빗변에다가. 빗변 Z에다가 유효율인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 값이 결국은 뭐가 돼요? 저항값이 되는 거죠. 저항값. R은 Z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얘는 언제 많이 쓰냐면 얘는 세타를 구할 때 많이 써요. 각도를 알고 싶을 때. 이게 지금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죠. 그죠? 그러면 R 값하고 X 값.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뭐 10옴이고 얘가 한 3옴 정도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각도가 몇 도인지 알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랑 이것만 딱 정해지면 이 각도는 딱 정해지게 되거든요. 수평성분하고 수직성분만 나오면 그 각도는 기울기는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세타를 구할 때 많이 써요. 이거 알고, 그러니까 저항 리액턴스 알고 위상이 몇 도 될 때, 그러니까 위상 구할 때 많이 씁니다. 위상. 세타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예요. 그럼 이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냐면 아크 탄젠트. 계산기에 보면은 탄젠트 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탄젠트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계산기 보시면은. 있죠? 예. 그럼 그 노란색 나오게 하려면 위에서 노란색 키를 누르셔야 되죠. 노란색 쉬프트라고 된 거. 아니, 저기 누른 상태에서가 아니라 한 번 누르고서 누르는 거예요. 한 번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손 띄고, 탄젠트 누르면 아크 탄젠트 이렇게 찍혀요. 그래놓고 이제 뒤에 가로 하나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원래 탄젠트 세타의 값, R분의 X 값을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R 얼마? 그러니까 이거 뭐 10분의 3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으면. 그래서 여기 10, 위에다 3 이렇게 넣어주면 이 각도 몇 도인지 계산기 딱 두드리면 나온다고요. 몇 도인지. 이게 몇 도인지 정확히 계산됩니다. 주로 이제 각도를 알아낼 때 보통 이제 요 탄젠트 세타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를 좀 잘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교류회로는. 자, 76페이지 31번 문제 한번 보세요.
31. A1은 A1 플러스 J, B1. A2는 A2 플러스 J, B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벡터의 차. 차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우리 이 복소수인데 그냥 뭐 이렇게 써볼까요? 3 플러스 J4 얘랑 더하기 뭐 5 플러스 뭐 5 마이너스 J 뭐 7. 그래서 이거요. 이게 벡터 A1이고 이거 벡터 A2다. A1하고 A2 그러니까 복소수 A하고 복소수 뭐 A1 복소수 A2 이 있다. 이거 더해라 두 복소수를. 이거 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더하나요? 그냥 산수라고 생각해도 실수는 실수끼리만 더하게 되죠? 그죠? 더하기 하면. 그래서 이제 뭐 8, 플러스 J, 가로 열고, J는 J끼리만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4 더하기 마이너스 7이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7이요. 그래서 결국은 8 플러스가 아니죠. 결국은 마이너스 뭐 3J,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아니 뭐 J3. 뭐 문자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뭐건 상관없으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죠. 이건 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 사이에서 만약에 빼기를 해야 된다면 실수는 실수끼리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빼기니까는 3 빼기 5니까는 마이너스 2 실수. 그 다음에 J는 J끼리 빼는데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니까는 뭐 플러스 J 뭐 1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요? 이건 산술에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두 벡터의 차니까 빼기를 구하는 식이 그랬으니까 뭐 A1 빼기 A2 플러스 J, B1에서 B2 빼면 되겠죠. 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복소수의 값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원래 복소수 사실 뭐 잘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네. 우리 복소수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실수축, 실수. 여기를 허수라고 하죠. 왜 허수냐면 원래 어떤 값을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값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라고 그래요. 그런 숫자는 없으니까 원래는 허수. 네. 자, 그래서 이제 J 도트 J 이게 J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실제로는 없거든요. 근데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J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수인 거예요. J가 붙은 게. 허수. 그러니까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허수. 그러면은 이제 그 1, 2, 3, 4 중에 값이 다른 거 그랬으니까 2번을 보면요. 2번이 마이너스 J 가로 열고 1 플러스 J. 그럼 이거요. 뭐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J죠? 요게 1 곱하기 마이너스 N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자 원래 마이너스 J의 제곱인데 근데 J의 제곱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 1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이 돼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실수를 앞에다 쓰니까 1 마이너스 J 이건 거잖아요. 근데 1번은 어떻게 돼요? 이건 지금 2번 동그라미 2번 얘기하는 거고 1번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J잖아요. 다르죠?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답일 거예요. 근데 3번을 보면 어때요? 3번. 3번을 보면 가로 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나누기 j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요, 나누기 j니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그러면 분자분모에다가 여기도 j를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j를 곱해줘요. 위아래 똑같이 곱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j 제곱이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안으로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 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j. 그리고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 마이너스 j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이제 분자 쪽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j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같죠. 그러니까 더 안 봐도 얘가 틀린 거죠. 얘가 다른 거죠. 이건 뭐 중학교 때 산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31, 32는 뭐 크게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뭐 사실 알 필요도 사실 별로 없는데, 복소수라는 게 이제 다뤄지다 보니까 뭐 내용상 편제가 돼서 이제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뭐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33번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3번. 복소수 3 플러스 j 사이의 절대값은 얼마냐? 그러면 아까 저기처럼 3이면 실수부 3 플러스 j 4니까 이렇게 4예요. 그 크기는 얼마라고요? 5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5라는 게 원래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서 이제 원래는 5가 나왔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에 주어지는 그 숫자 패턴이 이 3대 4대 5, 이 직각삼각형이라면 3, 4인데 여기가 뭐 7이나 뭐 8이나 이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3, 4면 무조건 5예요. 배율 자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배율은. 그래서 3대 4대 5, 이거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3대 4대 5면 뭐기도 해요? 얘가 만약에 6이면 6대, 8대, 10이기도 하겠죠. 3, 4, 5, 6, 8, 10. 이것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올 때마다, 물론 아까 얘기대로 루트 6하고 8이니까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해서 계산해보면 물론 10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계산하시지 말라고요. 워낙 자주 나올 거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3대 4대 5, 6대 8대 10 정도는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번 3 플러스 j4면 절대값은 5입니다. 그냥 계산을 떠나서. 그 다음에 34번 자, i는 8루트 2 사인 오메가 t, i2는 4루트 2 사인, 순시치죠? 둘 다. 4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80도 y의, 그러니까 i1과 i2의 차, 그러니까 i1 빼기 i2 한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I1은 시료값이 얼마인가요? I1 8 루트 2 사인 오메가 t는 순시치. 그러면 사인 앞에 있는 8 루트 2는 최대치. 시료치는 8. 맞나요? 예, 그러니까 I1을 시료치 I1은 8이에요. 8A. 근데 위상은 몇 도예요? 위상은 0도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는 뒤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0도란 얘기예요. 위상은 0도입니다. 근데 I2는 시료치 얼마예요?
4죠. 4A. 근데 위상은 몇 도예요? 그럼 I1과 I2는 서로 위상이 108, 위상 차가 180도 차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I1과 I2는 I1이 이렇다면 물론 이제 크기는 8입니다. 네. 그럼 사실은 여기 문제를 만약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기는 4예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개의 빼기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 원래 자체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빼기를 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숫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더하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답이 12예요. 12. 시료치 전류차 12A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답은 12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35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 그러니까 C, 정전 용량이 C죠. C가 커질수록 용량성 리액턴스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습니다. 아까요. 용량성 리액턴스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XC는 이렇게 해서 계산 오메가 C분의 1. 이거 이렇게 계산된다고요. 2파이 F C분의 1. 그 용량이 정전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C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콘덴서의 크기가 커지면은 지금 C가 커지면 XC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커져요, 작아지겠죠. 작아집니다. 방해하는 성분이 작아진다고요. 자, 그래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커질수록 용량성 리액턴스, 이제 줄여서 용량 리액턴스라고 했는데 이 값은 줄어들어요. 작아집니다. 반대로 이게 만약에 콘덴서가 아니고 코일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코일의 이제 인덕턴스라고 했겠죠. 코일의 인덕턴스, 코일의 크기값, 인덕턴스 L 값이 커지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면 커지는 거죠. XL이었으면. 식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36번. 자체 인덕턴스가 0.01 헨리. 이게 L 값이에요, L 값. 인덕턴스, 요 인덕턴스를 L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패시턴스는 C라고 하는 거고, 콘덴서의 크기. 자, 그래서 자체 인덕턴스가 0.01 헨리짜리 코일에 100V 60Hz 사인파 전압을 가했을 때 유도성 리액턴스는 몇 옴이냐 그랬으니까 지금 뭐 구해달라는 얘기죠? 유도성 리액턴스 XL 구해달라는 얘기죠. 코일이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 XL은 어떻게 계산이요? 오메가 L 2파이 FL. 근데 거기 지금 주파수가 얼마래요? 60Hz 우리나라 주파수. 그럼 오메가가 얼마? 377 또는 120파이. 알고 있으면 편하다고 한 게 이거예요. 아니면 2파이 60 뭐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네, 근데 뭐 알고 있으면 그냥 377 곱하기 L 값 하면 되겠네요. 그 L이 뭐 0.01? 0.01 맞아요? 네, 0.01. 그럼 뭐 3.77이죠, 뭐 3.775. 네, 코일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은 3.77옴이 되겠습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답은 1번이고요. 37번. 자기 인덕턴스. 이게 또 L. 요 L 이퀄 얼마? 10mH. 10mH짜리인데 이제 요게 10mH짜리인데 이 코일에 이번에는 50Hz네요. 50Hz 314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느냐. 단 코일의 저항, 즉 R은 없는 걸로 본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금 뭐냐면 자, 우리가요 직류회로에서는 ohm의 법칙이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잖아요. 근데 교류 회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R만의 회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Z의 회로지. 임피던스 회로.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는 오메 법칙을 풀 때도 오메 법칙도 R분의 V가 아니라 Z분의 V로 풀어요. 물론 Z 속에는 뭐뭐가 있어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죠.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가 다 주어져 있을 때는 저항도 리액턴스도 다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임피던스 계산은 이렇게 하잖아요. 어차피 이 관계잖아요. R, X, 여기 Z. 이 Z 계산하는 원래 식이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네, 그래서 Z분의 V 이렇게 푼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교류 회로인데 R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저항이 코일만 있고. 물론 반대로 저 코일이나 콘덴서는 없고 교류 회로인데도 저항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저항이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X제곱이니까 루트랑 벗기면 어차피 X밖에 없으니까 X분의 V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X가 없으면 R분의 V로 계산할 거고 어차피 이 속에 R밖에 안 남을 테니까 둘 다 있으면 둘 다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저항은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럼 이제 X는 XL이죠. 지금 코일이니까 지금. 그럼 이제 오메 법칙 풀려면 전압은 있고요. XL은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조금 전까지 XL 어떻게 계산했어요? 오메가 L.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는 주파수 2파이F가 몇 Hz? 50Hz. 50Hz면 이거 314. 3.14. 곱하기 100파이. 맞나요? 그거 외우고 있으면 좋다고. 아니면 뭐 2파이, 뭐 계산기로 50Hz, 2파이 F.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하셔도 됩니다. 곱하기 L이, 뭐 얼마나 했더라? 10밀리 그랬죠? 네, 10. 밀리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L이. 2파이 FL 했어요. 아니면 그냥 미리 이거 해가지고 314에서 314 곱하기 요거니까 이거 3.14예요. 맞나요? 3.14옴이라고요. 파이가 3.14니까. 그럼 이제 3.14분에 계산하기 편하게 숫자도 좋네요. 전압은 몇 볼트가 있대요? 네, 314볼트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100A 흐르겠네요. 전류. 네, 그냥 차곡차곡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100A.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8번은 뭐 37번하고 똑같네요. 숫자만 바뀌어 있지. 네, 여기서도 5mA짜리 코일에 220V 60Hz의 교류를 가했다. 전류는 몇 암페어나 흐르겠느냐. 뭐 코일만 얘기했지 저항 얘기는 없죠. 뭐 저항은 없는 문제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 어차피 똑같이 풀 거예요. 저항이 없으니까. 그럼 역시 또 XL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뭐 F 주파수 얼마요? 60Hz네요. 60Hz면은 저 377이죠? 네, 오메가 L. 네, 오메가가 377 우리나라 주파수. 그럼 각 주파수는 377. L 값은 5mL 그랬으니까 5 곱하기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얼마냐? 3.77 1.5 1.888? 1.88 정도 되나요? (1.88옴) 예. 계산기 뭐 보시면 될 겁니다. 1.88옴 정도 될 거고, 지금은 전류 구하라고 그랬죠, 얘도 지금. 그리고 코일만 있는 거니까, 원래는 Z분의 V인데, 코일만 있는 문제니까 그냥 XL분의 V로만 푸시면 됩니다. 1.88옴 분의 전압은 보니까 220V가 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면 대략 117A 정도? 뭐 이렇게 나오나 본데요. 네, 117A. 답은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오메 법칙.
자, 39번. 자, 어느 회로 소자에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흐르는 전류를, 주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교류죠. 주파수를 그것도 점점 키우면서 흐르는 전류를 관찰을 해봤더니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전류가 2배가 흐르더래요. 주파수를 늘렸더니 전류가 2배가 된다. 그럼 이 회로 소자는 뭐겠냐? 교류회로의 소자는 아까 뭐뭐 있다고요? R과 L과 C가 있다. 교류회로는 RLC 회로예요. 근데 R은 주파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2배로 했든 반으로 했든 사실 R만 있었으면 회로 전류가 바뀌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R은 아니고. 그다음 XL은 어떻게 되죠? 유도성 리액턴스 XL. 오메가 L이죠. 2파이 FL. 그러니까 만약에 주파수가 늘어났다면, 지금 주파수 2배 됐다고 그랬죠. 주파수가 2배 되면 XL, 방해하는 성분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전류가 2분의 1로 줄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뭔가요? 그럼 XC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분의 1이죠? 즉 2파이 F C분의 1이라고요. 주파수를 2배로 늘렸어요. 그럼 분모가 2배가 됐으니까 얘는 2분의 1로 줄어들죠. 방해하는 성분은. 전류를 방해하는 게 2분의 1,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전류는 2배로 흘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란 얘기죠. 콘덴서란 얘기죠. 이 회로 소자가. C. 주파수를 증가시켰는데 전류가 반비례해서 늘어났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2배 됐는데 전류가 2배 됐다는 얘기는 방해하는 성분은 2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XC는. 네, 그래서 얘는 콘덴서 회로. 이 회로 소자는 콘덴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40번. 어떤 회로에 V는 200 sin 오메가 t. 순시치죠? V니까 전압입니다. 그 전압의 위상이 지금 얼마예요? sin 오메가 t로 끝났으니까 0도죠. 자, 전압의 위상은 현재 0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그 200 sin 오메가 t의 전압을 어떤 회로에 가했더니 전류 I가 50 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얘는 전류는 지금 위상이 얼마예요? 2분의 파이면 90도 플러스니까 순시치 표시할 때 플러스는 진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90도 진상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면 90도 진상 전류를 흐르게 하는 소자는 뭐죠? 앞선 전류가 전압보다 빨리 나타나는 거, 빨리 흐르는 거. 그 C죠, C, 콘덴서. 콘덴서란 얘기잖아요. 코일은 90도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늦게 흐르는 소자고, 콘덴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진상, 앞서서 흐르는 소자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순시치 표현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는 90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90도 진상 전류라고요. 이 얘기는 이게 콘덴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요. 왜 이거랑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임피던스 쓸 때 저항 플러스 마이너스 J 리액턴스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근데 XL일 때 플러스로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상하지 않아요? XL이면 뒤진 전류 흐르게 하는데? 그죠? 뒤진 전류면 위상 표현할 때는 순시치에서는 뒤진 거면 마이너스로 쓰거든요? 근데 왜 여기 플러스로 쓰냐? 왜 플러스로 쓰냐면요. 자, 임피던스는 전류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류를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냥 전압이 100V라고 치고, 100이라고 치고,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3.
Q3 플러스 J4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임피던스에서는 플러스인 게 XL이라고 그랬죠. 자, XL이면 뒤진 전류 흘러야 되죠. 실제로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아, 이거 계산기 두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쓰는 계산기는 이 복소수를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줘요. 옛날에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 손으로 다 계산했거든요. 수작업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계산기가 다 해줍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계산기가 우리가 사실은 계산기 쓸 때 복소수를 이게 전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복소수를 쓰지. 이거 공학용 계산기잖아요. 전기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토목공학, 뭐 건축공학, 뭐 화학공학 쓸 텐데 이게 전기니까 지금 이걸 복소수를 지금 쓰고 앉았지 여기서. 다른 데선 잘 안 써요. 복소수. 그러니까 기본 설정으로 복소수를 계산할 수 있게 해놨겠어요? 안 해놨겠어요? 안 해놨겠죠? 그럼 우리는 복소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복소수를 쓸 수 있게 설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 보면 모드 있죠, 모드키. 네, 모드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벡터 계산도 있고 또 테이블에서 뭐 행렬 계산할 수 있게도 돼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우린 지금 복소수 계산하면 되는 건데 복소수가 영어로 컴플렉스예요. 네, 거기 보면 어디 있어요? 2번에 있어요. 2번에. 그럼 기본 설정은 뭘로 돼 있겠어요? 1번. 네, 1번으로 돼 있어요. 복소수 계산 안 되게 기본 설정은 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린 복소수를 계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 누르세요. 네, 그럼 됐어요. 이제 복소수 계산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기에다가 이거 그대로 치시면 되거든요. 일단 분수키 누르겠죠? 아, 이거 계산하려면 분수 누르셔야 되잖아요. 눌러보세요. 분수.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뭘 쳐요? 위에다가는. 커서가 여기서 깜빡일 테니까 100.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요 밑에다가 3. 더하기. 누르세요. 누르고 J가 없어요. 얘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계산기는. 저 키보드 문자 다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J를 안 쓰고 계산기에는 I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I. 아마 I가 이렇게 생긴 I일 거예요. 네, 요게 그 ENG 키 있죠. 엔지니어링 키. ENG라고 된 키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위나 요 키하고 같이 붙은 거에 보면 보라색으로 I라고 잘 안 보여요. 보라색이라. 근데 I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I. 이제 우리가 지금 컴플렉스로 바꿔놨기 때문에 ENG 키를 누르면 I가 찍힙니다. 근데 이 I가 J예요. 문자를 I, J, K 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가 아닌데. 그러니까 I라는 문자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산수할 때 우리가 4A 더하기 3B 이렇게 쓰지 B3 더하기 A4 이렇게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앞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에서는 요거 누르실 때 J4니까 4I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네, 항상 문자가 뒤로 가게 누르셔야 돼요. 계산기는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눌러보세요. 4I. 누르셨어요? 는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네, 12.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나옵니다. 네, 바뀌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로 표현할 때는 플러스로 표시를 해줘야 전류는 뒤진 전류로 나중에 계산돼서 나오게 돼요. 얘를 마이너스로 해버리면 여기가 플러스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그 앞선 전류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L은 뒤진 전류거든요. 그래서 임피던스 쓸 때는 이게 바뀌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 쓰는 거예요. 플러스여야 마이너스로 나와요, 전류가. 네, 나중에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XL일 때는 플러스로 표기를 해야 되고 임피던스 표기할 때는 오히려 이제 C면 앞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C를 넣어줘야 나중에 전류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 나온다고요. 앞선 전류로.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식을 알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뭐 풀다가 지금 40번이었나요? 네, 40번. 그래서 어쨌든 순시치 표현에서는 플러스가 진상입니다. 앞선 게 플러스고 뒤진 게 마이너스예요. 보면은 전류가 분명히 플러스 90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90도 앞선 전류예요. 그럼 앞선 전류 흐르는 거면은 콘덴서거든요. 콘덴서 회로, 용량성 회로. 자, 그다음에 41번. R, L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요? 여기요. 탄젠트면 R분의 X잖아요. 예, 그러니까 R분의 X예요. R분의 X. 근데 X는 R, L 직렬 회로였죠? 그러니까 R 저항과 L, 코일이 있는 회로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코일이면 XL이면 오메가 L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R분의 XL 이거죠. 근데 XL은 오메가 L 이렇게 계산하니까. 네, 그래서 답은 3번. 자, 42번. 저항은 3옴, 유도성 리액턴스는 4옴. 직렬 회로에 교류 100V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와 위상각은 얼마이냐 그랬습니다. 두 가지 구하셔야 됩니다. 전류도 일단 전류부터 구해볼게요. 자, 전류는 지금 교류 회로입니다. Z분의 V죠? 네, 근데 지금 저항이 얼마? 3. 리액턴스는 4. 그럼 임피던스 Z는 3대 4대 5잖아요. 그 5분의 전압이 얼마라고요? 100V요? 100V. 그럼 전류는 20A 그러겠네요. 일단 전류는 20A예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전류와 하나 구하라고 한 게 더 있었죠. 역률, 코사인 세타. 맞나요? 그럼 보세요, 다시. 저항이 얼마? 8? 3. 리액턴스는요? 4. 그 임피던스는요? 5. 세타 여기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역률 구하랬죠? 역률이 뭐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이면 5분의 3. 0.6. 60%%로는. 이렇게 그림 그려서 구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 역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0.6%로는 60%. 지금 퍼센트로 보냈으니까. 네, 그래서 20A의 60%. 네, 답은 요즘 몇 번이요? 역률을 물어본 게 아니네. 세타를 물어봤네, 세타를. 코사인 세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세타 이 각도를 물어봤네요. 이게 몇 도 되는지. 네, 역률 물어봤으면 60%예요. 네, 60%. 자, 세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구했지만 원래는 3, 4 이거밖에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아까 세타 구할 때 뭐 쓰면 된다고 그러죠? 아크 탄젠트? 탄젠트 세타의 원래값. 탄젠트 세타 원래값은 3분의 4죠. 네, 3분의 4. 계산기로 이거 두드리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임피던스 5를 지금 구했죠, 우리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세타 구할 때 물론 탄젠트를 쓰셔도 되는데 코사인도 알잖아요. 지금 5분의 3인 거. 그러면 그때는 아크 코사인을 쓰셔도 돼요. 코사인 위에 있는 걸로. 아크 코사인. 원래 코사인 세타 값은 5분의 3이죠. 이걸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인 써도 됩니다. 사인. 근데 아크 사인. 사인 세타의 원래 값 5분의 4죠.
여기서 사인은 5분의 4고 코사인은 5분의 3이고 탄젠트는 뭐 3분의 4잖아요. 근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지금 다 알잖아요. 다 알면 세타 갖고 할 때 탄젠트든 코사인이든 사인은 다 이 역수 인버스 형태로 뭐 아크 탄젠트,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읽을 땐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에 사인 세타의 원래값 5분의 4 이거 계산하면요 이거나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똑같은 세타가 나온다고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뭘 눌러든 상관없습니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뭐 얼마 나오나요? 53.1? 네, 53.1도 이렇게 나온대요. 네, 그래서 답은 20A에 53. 여긴 뭐 그냥 대충 썼네요. 53도. 답은 4번이죠? 43번. 교류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회로에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딴 얘기 필요 없고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예, 유효율 또는 역률. 역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유효율이라고도 하지만. 예, 그래서 역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4번. R은 12, XL은 16. 직렬로 접속해서 선간전압 200V, 대칭 3상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역률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저항이 몇 오며? 12. 리액턴스는요? 16. 보세요. 12하고 16도 보시면 3대 4죠. 그럼 3대 4대 5가 되려면 여기 얼마예요? 네, 20이죠? 뭐 물어봤죠,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역률,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이면 요거 하셔야 돼요. 20분의 12. 20분의 10이면 0.6이죠? 0.6, 60%. 네. 자, 역률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60%. 자, 45번. 저항 8, 유도리액턴스 6.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200V 교류전압을 인가해서 흐르는 전류와 역률은 자 일단 뭐 전류부터 구해볼까요? 전류 I는 교류회로니까 Z분의 V죠. 예, 이제 안 해도 되죠? 8대 6대 얼마겠어요? 임피던스 10. 그래서 외우면 편하다고 한 거예요. 8대 6대 뭐 여기가 8 여기가 6이면 어차피 여기는 6, 8여도 10이고 8, 6여도 10이라고요.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어쨌든 여기 임피던스는 10, 여기 10이요. 전압은 몇 볼트래요? 200이요? 200볼트. 전류 몇 암페어요? 네, 20암페어. 또 구하라고 한 게 하나가 역률인가요? 여기 역률.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역률이면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10분의 8, 0.8, 80%? 네, 그래서 20암페어의 80% 답은 1번이다. 4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흐르는 유효분 전류는 그랬네요. 자, 거기 그림 보세요, 그림. 그림에 보면 저항이 몇 오메요? 8옴. 코일이 몇 오메요? 6옴. 이게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얘기예요. 코일 그림이니까, 그거는. 네, 유도성 리액턴스. 그럼 8대 6대 임피던스 얼마? 10이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10, 전압은 100, 그러니까 전류는 10A. 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자, 분명히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을 하는 거니까 100V인 거 맞고요. 임피던스 8대 6대 10이니까 10 8대 6대 10 맞나 그거? 86이죠? 10 맞아요. 그럼 전류가 10A인 건 맞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그냥 전류는 몇 암페어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10A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무슨 전류 구하라고요? 그냥 전류가 아니에요. 그냥 전류 구하라고 했으면 6A가 맞는데 유효분 전류는 그냥 전류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거 이제 그냥 전류 뭐 또는 뭐 피상 전류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 전류를 전류. 근데 유효분 전류는요. 이건 다시라고 좀 해볼게요. 얘하고 이제 뭐 구분은 해야 되니까.
자, 유효분 전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 I에다가 전 전류에다가 유효율을 곱한 값을 유효분 전류라고 해요. 유효율을 곱해준 값. 근데 지금 역률이 얼마냐면 얘 지금 저항이 8옴이었죠. 리액턴스 6옴이라고 그림에 그려져 있죠. 그럼 임피던스는 8대 6대 6대 8대 10이죠. 그럼 유효율인 코사인 세타 역률은 10분의 8이죠. 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 0.8을 여기다가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체 전류를 구하는 거고요. 곱하기 0.8 해서 8A라는 얘기예요. 8A. 유효분 전류. 이거 무효분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 똑같이 주고서. 관련도 문제 보면 있습니다. 그럼 무효분 전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전류 I 10A에다가 이번에 무효율 사인 세타를 곱한가. 어쨌든 뭐 이거 10A한 건 같은 거고요. 저 무효율이면 사인 세타면 10분의 6이죠. 0.6이잖아요. 0.6 곱해서 이거 6A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효분 전류니까 8A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47번 문제 보세요. 8옴짜리 용량성 리액턴스, 그러니까 XC죠. 8옴의 용량성 리액턴스에 어떤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10A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저항을 직렬로 접속을 해서 같은 전압을 가하면 8A로 전류가 줄어들더라.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액턴스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전류가 10A가 흘렀다는 거예요. 전압을 가했을 때. 근데 어쨌든 리액턴스에 지금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으니까 리액턴스는 원래 있던 대로 있고 거기에 저항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어쨌든 임피던스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전류는 줄어들겠죠. 임피던스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10A였던 게 지금 8A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옴짜리 저항이나 넣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자, 일단 리액턴스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8옴이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는 저항을 집어 넣어서 같은 전압을 가했더니 임피던스가 아니라 전류가 8A가 흘렀다. 그럼 처음에는 XL밖에 XL 아니지. 그게 용량성이죠?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어쨌든 뭐 XL이든 XC든 어쨌든 리액턴스는 지금 8옴. 처음에는 리액턴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전압은 얼마겠어요? 전압이 V는 I, 오메 법칙이요? IZ. 예. 근데 이제 지금은 X밖에 없으니까 그냥 IX인 거죠. 뭐 물론 정확히 XC겠죠. 근데 전류는 얼마 흘렀다고 그랬죠? 10A. XC는 8옴이니까. 결국 전압은 이건 80V라는 얘기예요. 전압 80V.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처음 얘기고 나중에는 이제 저항을 삽입을 해서 갔더니 그러면 오메 법칙에 이제 저항도 있으니까 V는 IZ 이렇게 돼야 되겠죠? Z는 I분의 V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Z 이제 저항 넣었을 때 이건 이제 저항이 삽입해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제 저항도 있고 뭐 XC도 있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전류는 몇 암페어 흘렀대요? 8A. 전압이 얼마예요? 80V 위에서 구해놨잖아요. 어차피 이 전압은 같은 전압 가한다고 그랬으니까. 80V. 그럼 임피던스 몇 옴이라는 얘기예요? 10옴이네요. 그러면 리액턴스가 8이고 이거 있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임피던스가 몇 옴?
11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8대. 6대. 6대 8대 10일 거 아니에요? 그 6이죠. 저항이. 그죠? 네, 이렇게 해서 60. 이건 60입니다. 60.